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요. 러시아의 발전 노력이라는 단원인데, 이 러시아의 발전 노력이라는 단원이 뒷단원에 실리는 교과서들도 있고, 앞단원에서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배울 때, 그때 러시아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앞에 러시아까지 뒤에 얘기하는 교과서들도 있고,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제 러시아를 끌고 가는 교과서들도 있어서 일단은 앞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라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틀리게,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산업 발전을 해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막 물건 생산해가지고 해외에 식민지 개척하고 물건 팔고 이러고 있을 동안 유일하게 러시아만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황제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 발달의 정황을 보게 되면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오히려 어느 쪽에 아시아 쪽 국가들하고 더 가깝다 보니까 발전을 하고 있는, 점점 미래로 향하고 있는 근대화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요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근대화가 진행된 정도를 이야기할 거고요. 밑으로는 오히려 옛날 체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전제화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에 근대화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 형태로 가는 거고, 전제화라고 이야기하면 옛날 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 러시아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을 가요. 그러니까 근대화 시도가 몇 번은 있었는데 그 근대화 시도가 전부 다 망한 거죠. 자, 뭐가 원인이어서 러시아는 이렇게 근대화가 더디고 늦고 안 되는지 한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러시아어로 차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차르의 전제 정치가 너무나도 강해요. 차르의 전제 정치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국가는 이제 산업화를 하고 막 신분제도 다 뒤집어 엎어지고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 러시아가 요 위쪽에 있으면 요 위쪽에 요쪽으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같은 유럽 국가들이라도 러시아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도 않았었고 다른 상황들도 거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막 흑사병이 돌고 농노제가 다 깨지고 노예도 농민도 아니고 농노들이 이제 일반 국민인 이제 자유민의 신분을 얻고 이럴 동안 러시아는 계속 그대로 정체가 되고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렉에 나오는 그런 성 짓고 살고 공주 있고 이런 시대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차르라는 황제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전제 정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중세 유럽 시대 같은 12세기, 13세기 같은 농노제가 유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던 지역이 러시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발전이 늦은 거고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 촌동네였던 거예요. 다른 유럽이 하고 있던 발전 이런 거 아예 따라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의 발전 사항을 봤던 그 젊은 청년 귀족 출신의 간부급인 장교 군인들이, 야, 외국은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 청년 귀족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제발 유럽 국가들처럼 발전 좀 하자. 그래서 이 청년 귀족 장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데카브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른바 우리도 제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고, 황제권이 너무 강해서 이 사단이 난 거니 황제권을 헌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우리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황제권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이런 국가에서 데카브리스트의 난처럼 사람들의 권한을 풀어주는 일명 무슨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먹힐 리가 있을까요? 러시아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황제권이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1825년에 있었던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 결국 진압이 돼버립니다. 실패로 끝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대화 시도는 아무런 의미 없이 날아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유럽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부 지역에 항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항구들을 이용해서 1년 365일 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 시베리아 딱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땅이 너무 어떻죠? 추워요. 심지어 얘네들 북쪽 지역은 어떻게 된다? 바다까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바다가 얼어버리면 배를 댈 수 있다 없다?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가장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 안일 부자 그 다음에 그쵸 동자 써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동항이 필요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그런 항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밑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네들의 무역의 최대 약점인 얼어붙은 항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무슨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남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 정책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리스가 있는 크림 반도가 있거든요. 그 유럽 지도가 있으면 유럽 지도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이쪽에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쪽에 있고요. 여기 이제 이탈리아 있고요. 이제 프랑스, 독일 있고 요쪽에 그리스 있잖아요. 이쪽으로 러시아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쪽 지역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들이 싸워서 조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는 못 넘어가고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국가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가 있는 이쪽 지역을 그때 당시에 발칸 반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남하 정책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반도에서 요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에서 이쪽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국가하고 러시아가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냐? 밑으로 남하에서 내려온 러시아와 이쪽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이 두 개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충돌했던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크림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만 전쟁을 했으면 전쟁이 어찌어찌 해볼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두 나라가 러시아가 크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붙어버리냐면 오스만 쪽으로 붙어서 러시아를 방해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영프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부동항을 획득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노력은 또 어떻게 된다?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제대로 되어 먹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안에서도 점점 말이 나옵니다. 야, 우리 꼴이 왜 이렇냐? 우리도 좀 제발 어떻게 좀 유럽 국가들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도 좀 고쳐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제대로 하면서 앞에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필요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내부개혁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개혁 요구에 따라서 러시아를 뜯어고치려고 노력했던 황제가 한 분 등장하시는데 이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알렉산드르 2세라는 분이에요. 자, 밑줄 한번 쳐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자, 이분의 이름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세세하게 문제를 내실 때는, 단순하게 문제를 내실 때는 러시아에서 근대화를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황제가 누구냐라는 문제로 단순하게 나오고, 박스 안에 이분의 업적을 넣어놓고 이분이 누구냐라는 이름을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총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이분이 실시했던 거는 전쟁에서 졌죠. 전쟁에서 졌으면 제일 먼저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에서 밀리는구나. 군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황제가 제일 먼저 실시한 제도는 병사들을 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는 것처럼 의무병 제도를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거죠.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군복무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허비되거나 개인의 희생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애국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라로서는 크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지방의 의회를 만듭니다. 이른바 황제가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스스로 걸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렉산드르 2세 황제를 링컨하고 묶어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똑같거든요. 뭐를 해방시키냐면 다른 유럽 지역엔 없지만 러시아에만 여전히 전근대적 옛날 스타일로 남아있는 농노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이 농노를 해방시켜버리면 노예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민 신분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럼 이 농노들이 이제 벗어나서 뭐가 되냐면 노동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 만약에 국가 주도로 사업 정책까지 산업화까지 실시를 한다? 그러면 돈을 제일 벌기 쉬운 어디로 넘어올까요? 공장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넘어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알렉산드르 2세는 유럽의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산업화를 시도를 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노예처럼 부려지던 농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자유민으로 살 수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생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내 재산도 생기고 내 가족들과 오목덜락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부강해지니까 무시는 안 당해요. 백성들 입장에서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책이 나쁠 게 있을까요? 그죠? 사실 없죠? 근데 알렉산드르 2세의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일까요? 그쵸.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은 이 정책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농노는 자기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농노 재산을 없앤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귀족계층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정책이 너무 싫은 나머지 황제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황제가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 알렉산드르 2세가 하려고 했던 개혁조차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자, 앞에 데카브리스트의 난도 실패가 되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직접 주도했던 개혁조차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이후에 러시아 안에서는 무슨 분위기가 생기게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겠다라는 자유주의 운동 전부 다 탄압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전제군주의 정치권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들은 이쪽 성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오히려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러시아 내부에서 자, 산업화는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그리 된다 치더라도.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전파되게 되고요. 자유주의는 전파가 안 됐을진 모르겠지만 억압받는다라는 면에서는 그 억압받음을 탈출하기 위한 그 계급투쟁의 성격이 짙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생겨났던 자유주의가 전파가 되고 이제 다행히 동서가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교류를 하려면 물자는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물자를 유통시키기 위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발전에 대한 초기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요 파스만 딱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는 뭐를 봤냐면 이 차르라는 단어 자체를 질문으로 내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블랭크 만들어가지고 안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또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기서
러시아 오스만 크림 전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긴 한데, 이 오스만을 다른 말로 튀르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또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서아시아 쪽을 가게 되면은 거기도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 튀르크 또는 러시아 오스만 러시아 튀르크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 사이에 일어났던 많고 많은 전쟁들 중에 12차 전쟁 이 또 있고 우리가 9차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림 전쟁은 이 둘 사이에 일어났던 9차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차 전쟁 때 활약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이름이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한다는 걸 깜빡을 해서 다시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발전하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는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미래로 나가고 있는 근대화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황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차르라고 얘기했죠. 차르의 전제 정치도 너무 강했고,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없어진 농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중간 신부인 무슨 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렇죠. 농노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청년 귀족 장교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러시아도 다른 유럽 국가처럼 무슨주의로 가자, 자유주의로 가자 라면서 입헌 군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청년 장교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데카브리스트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도 결국 진압되면서 첫 번째 근대화 과정이 실패가 되었고, 러시아도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역은 해야 됩니다. 근데 땅이 워낙 춥다 보니까 항구가 얼어요. 그래서 남하 정책을 합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무슨 항이 필요해서? 그죠? 부동항이 필요해서. 부동항이 필요해서 남하를 하는데, 그리스가 있던 무슨 반도? 발칸 반도에서 이쪽을 원래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른다? 크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크림 전쟁에서 부동항도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을 도와서 러시아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야, 우리도 안 되겠다, 내부 개혁을 하자고 해서 등장하신 황제 이름이 뭐다? 그렇죠. 알렉산드르 2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일 먼저 전쟁에서 졌으니까 탄탄한 군사력을 모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병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징병제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이분이 링컨하고 자주 묶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를 해방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으면, 자, 여기는 뭐를 해방한다? 그렇죠. 농노를 해방을 합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면서 농민의 농노의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농노의 귀중함을 알게 돼서 신분이 자연적으로 풀리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황제가 주도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이 계획도 결국 실패한다고 했죠. 반대파들이 황제를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암살을 하면서 이 개혁조차 실패로 돌아간다 고 얘기했고, 이후 러시아는 한동안 자유주의 운동 단합하고 전제 군주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뒤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놓고 이런 계급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회주의가 전파가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교과서 앞쪽에 들어가는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크게 나올 내용이 아마 없을 거고, 아마 나와도 단어 중심으로 나오거나 요거 3개 순서 맞추는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세계 1차 대전 파스랑 붙어서 나오게 되면은 이 파스도 문제가 자세하게 나올 뿐더러 그 이후에 있는 과정도 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단원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